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집사람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모처럼 친정에 갔다가 오늘 돌아오네요. 지난 토요일에 갔다가 오늘 일요일 8일 만에 돌아오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1년에 한 번 가더니 지금은 아버지가 아프니까 4번씩 가고 있습니다. 뭐 저는 옛날에 어머니 아플 때 뭐 1년에 6번도 갔으니까요. 참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자식들이 돌보기가 보통 일 아닙니다. 사실 본인들이 아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힘들긴 힘들겠지만서도요. 자, 오늘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지적을 받았어요. 왜 당신이 누군지 자기를 갖다가 소개를 안 하냐고. 뭐 소개를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한 이야기네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60년생이고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출신이고 부산 사상에서 태어났어요. 그 출생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생 때부터 문제.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싸움을 시켰어요. 태어나면서. 태어나면서 어떻게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그 싸움을 시키겠습니까? 제가 태어난 시간이 초겨울에 태어났는데 밤 12시 5분 전이냐 5분 뒤냐 그 가지고 이제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제 생일을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일이냐 12일이냐 이걸 가지고 그 할머니는 이제 저를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산부인 가서 애를 안 낳고 다 뭐 저 때는 다 집에서 할머니들이 뭐 애를 잘 많이 낳은 경험이 있으니까 뭐 다 잘하시죠. 뭐 조사는 이상이겠죠. 우리 할머니는 애를 8명 낳았습니다. 우리 삼촌들 고모들 다 합쳐서 8명 낳았고 우리 어머니는 4명 낳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우리 할머니가 처음에 지금 뭐 머리만 나왔을 때 이제 뭐 12시 5분 전이다 이렇게 할 거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다 낳고 나서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보니까 12시 5분 뒤다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제 추측이고요.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 입장에 11일이 제 생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11월 12일이다 이렇게 말했고, 신고는 이제 출생 신고는 12일로 했죠. 12일로 12시 이후에 태어난 걸로. 그래서 사상에 태어났고요. 이제 사상은 우리 할머니 고향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났다가 서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지가 금방 광복동 근방에 이제 직장을 구하게 돼가지고 서면으로 이사를 왔고, 사상에서 광복동까지 그때는 뭐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는데 다닐 수가 없죠. 근데 서면에서는 이제 자전거를 사서 다닐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또 서면이 왔냐 하니까, 서면은 할머니가 사상에서 농사 지은 걸 갖다가 뭐 서면시장에 가까운데 뭐 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을 좀 잘 알아서 아는 사람한테 좀 집을 싸게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서면집이 5.16 혁명 때 도로로 편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되었습니다. 무상수용. 지금 이제 무상수용 있을 수가 없죠. 무상수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수용 돼가지고 다시 이사를 갔어요. 충무동. 아버지 직장이 광복동이었기 때문에 충무동 이제 집도 없이 전세로 갔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시골에도 집은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도 사상 뭐 시골집이 있는데, 이제 도시로 오니까 집 없이 이제 충무동 가게 됐죠. 충무동에서 거기서 지금 충무동 그 집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산 공동의시장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그 집도 없어졌죠. 충무동에서 한 2년 살다가 아버지가 돈을 좀 버렸던 것 같아요. 버려가지고 지금 대신동 거기 위생병원
위생병 밑에 현재는 위생약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았어요. 위생약국. 그 땅이 그게 지금 현재 약국인데, 위생병원 약국인데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우리 여동생, 두 번째 여동생이 태어났네요. 첫 번째 여동생은 서면에서 태어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면에 살 때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군대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아버지가 쳐라 하면서 이제 막 손 흔들면 나는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3살 뭐 이럴 때니까 뭐 저 사람 누구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거 저 기차 타고 이제 뭐 대전에 이럴 때 통신병으로 근무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손을 흔드는 기억이 3살 때 기억이 나고요. 그 이제 그 우리 집에는 그 할머니가 자식을 8명이 낳았는데 1명이 일본에서 죽었고요. 7명 같이 살았는데, 그 6.25 때 그 서울 고모는 이제 그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시집을 갈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서울 고모부가 마누라가 있는 이혼도 안 한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대를 하는 바람에 그 결혼을 두 번째 부인으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왜 나를 속이고 그렇게 부인이 있는데 거짓말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그 우리 고모부가 아닙니다. 사실 이 여자는 제가 뭐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모르고 결혼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별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남, 우리 고모부는 재혼남. 그 아버지 형제들은 그 맨 첫 번째가 딸, 맨 마지막에 딸. 그래서 남자 형제 6명, 그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난 참 아버지에 대해서 진짜 참 지금도 존경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자기는 이제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우체물이 온 것 같습니다. 놔두고 가겠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장사를 하고, 그 장사를 하는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는 할머니가 학비를 잘 대지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학교를 자퇴를 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 금방에 이제 직공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보다 더 잘 벌었던 것 같아요. 잘 벌어서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벌어서 그 저기 가족을 다 이제 먹여 살리는데, 결국 할머니도 나이가 들리니까 이제 일을 못하니까 아버지 혼자서 이제 다 벌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삼촌들 하나 둘 셋 넷, 고모 하나, 동생들 5명을 전부 다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야, 혼자 벌어가지고, 남자 혼자 벌어가지고 어머니하고 부부, 아버지 부부하고 우리 자식들 그때 3명 있었습니다. 막 형제가 4명인데 그때까지 막내 나한테 해놨거든요. 그 대가족을 아버지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살았다. 고등학교까지 아버지가 다 졸업을 시켰다. 야, 그 참, 저는 뭐 그런 거 꿈도 못 꿀 것 같습니다. 뭐 전체하고 이혼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뭐 경제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IMF 시대 때 힘들게 살다 보니 이혼도 하게 됐고요. 싸움도 많고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참 혼자 그거죠, 뭐 사당도 아니고 금방 직공하면서 그렇게 다 먹여 살릴 수 있었을까? 지금도 참 신기합니다, 그게. 그러면서 또 집도 이제 조금씩 그거 대신동 집에서 아미동 집으로 이제 이제 옮겨갔어요. 또 큰 집으로. 그 대신동 집에는 방이 2개에다가 다락이 있어가지고
그 한 방은 아버지 어머니가 쓰고 한 방은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나하고 쓰고 다락에는 삼촌들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다락에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들도 불편하니까 이제 빨리빨리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뭐 두 사람은 군대 가 있고 두 사람은 아직 안 가고 두 사람 갔다 오고 나면 또 장가 가고 또 두 사람 다시 군대 가고 막 그런 식으로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살았고요. 그 이제 지금 내가 저기 좋아하는 친구 운경이는 그 참 그거 중학교 때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 친구인데 그때 그 친구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키가 컸어요. 키가 되게 컸는데 중학교 가니까 저는 사춘기가 늦어서 어린이 아닙니까? 사춘기가 안 왔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막 엄청나게 키도 빨리 크고 막 벌써 뭐 사창가 같은데 뭐 구경도 다니고 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운경이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집이 이제 근처 안미동인데 이제 학교 송도중학교에서 이제 걸어서 삼복도로로 걸어서 오고 갈 때는 버스 타고 가지만서도 올 때는 막 버스 타고 와도 되는데 운경이가 걸어가니까 나도 같이 걸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운경이는 하나 특징이 있는데 숙제를 절대 안 해오는 거예요. 숙제를 절대 안 해와. 근데 숙제를 안 해오면 뭐 좋지. 숙제 뭐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근데 숙제를 안 해오면요.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한테 빠따 맞고요. 손바닥 맞고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때 완전히 군대 문화기 때문에 학교가. 야, 근데 이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뭐 선생님 때리면 아프고 한마디 오면 되게 아픕니다. 선생님들 무식하게 때렸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그 공부시킨다고. 그 아무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고 그래도 뭐 아무도 항의하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조금 뭐 학생들한테 뭐 심한 말 해도 지금 요새는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운경이는 선생님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도 아픈 기색을 안 내는 거예요. 그 아픈 매를 맞으면서도 저렇게 늠름하게 하나도 아픈 표정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매를 잘 맞아줬을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 신기하니까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운경이는 벌써 뭐 사춘기 다 지나고 어른이 된 거죠, 뭐. 어른이 된 거고. 그때 운경이는 키도 나보다 훨씬 컸어요. 사춘기가 빨리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훨씬 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그 형님들이 운경이는 막내였습니다. 운경이도 아버지가 거의 뭐 일을 잘 못하고 아파서 어머니가 뭐 행상하고 이래가지고 자식들 먹여 사는데 형님들이 5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 맨 위에 누나가 있는데 시집가고 없고요. 그러니까 운경이는 집에만 가면 형님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형님들이 이거 사오라 저거 사오라 이거 청소해라 저거 해라 뭐 시키니까 항상 운경이는 집에만 가면 개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할 환경이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해결하는 거죠. 운경이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정말 진짜 가방만 들고 다녔지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참 불행했던 거죠. 나는 이제 저는 국민학교 때 이제 뭐 공부를 막 조금 했던 것 같고 6학년 때 이제 과외 공부도 엄마가 시켜줘서 과외 공부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축농증이 있었어요. 지금도 축농증 그거 지질 때문에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발음이 안 좋고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좀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죠. 이게 제 큰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코 안에 콧물이 가득 찬 상태로 있기 때문에 코 호흡을 못하고 이제 발음을 하는 습관이 쌓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축농증. 그 축농증이 이제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극심했고요. 제일 제가 성적이 안 좋았던 게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제 성적을 공부가 너무 못하니까 뭐 또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가정교사 공부를 하게 됐는데 부산 대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고등학교 1학년 초인데 현철아 니는 대학교 못 간다. 청천벽력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왜요? 니는 대학교 못 간다. 왜요?
네 코가 그리 막혀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대학을 가겠노? 와, 와, 선생님이 어쩌면 돼요. 그 선생님이 또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있잖아, 저 코에다가 소금물을 들이마셔가지고 그 코를 자꾸만 소금물로 씻어라. 그러면 이 코 안에 콧물이 다 없어지고 이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 야, 그날 쇼크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대학교를 갈 수가 없다, 니는. 완전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집에서는 이제 뭐 장남의 장손이고 막 아들 제 밑에 여동생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동생 둘이 있고 막내는 이제 10년 차이 나는 막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기대주가 막 그렇게 돈도 뭐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 가정교사도 시키고 있는데 대학교를 못 간다. 아, 그래서 선생님 말 듣고 막 집에 와서 당장 소금물 만들어가지고 코로 막 들이마셨어요. 아, 막 눈물이 나고 막 코가 찡하고 아프고 막 난리 났죠. 근데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이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코가 뻥 뚫리니까 코 안에 들어있는 콧물이 그거 완전히 소금물이 다 씻어져 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꽉 코 안에 콧물이 막혀 있다가 뭐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 이비인후과 갔어요. 갔더니 아직 어리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축농증 기계 그거죠. 뭐 칼이다 이런 걸 갖다 어린이한테 잘라가지고 뭐 축농증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좀 크건 합시다. 성인 되면 합시다.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수술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중학교 때 뭐 열심히 공부해도 오래 집중도 할 수 없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반에서 60명에서 한 10등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3학년 되니까 반에서 뭐 30등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정교사 선생님 그 말씀 듣고 이제 소금물로 코를 뻥 뚫어가지고 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코가 이제 한 번 씻으면 한 서너 시간은 코가 시원한 거예요. 콧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그만 컵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서너 시간마다 계속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씻고 나면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성적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성적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욕심을 좀 내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제일 못하는 과목은 영어. 그리고 국어는 뭐 거의 항상 100점이었어요. 왜 100점인가 하면 이건 참 제 어머니 덕분인데 아버지 덕분이죠. 아버지 덕분, 어머니 덕분인데 제가 어릴 때 용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방에 국민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만화방에 살았습니다. 만화방에. 만화방 세 군데. 집에서 가까운 만화방 세 군데 만화를 갔다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 처음 다 읽었어요. 그 하루는 만화방 주인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는 국민학교 3학년인데 니 글자 아직 모르나? 이러는 거야. 예? 글자 아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니 글자 안 놈이 글자도 안 읽고 그냥 막 페이지를 다 넘기나 이러면서 만화를 한 권 보는데 뭐 한 20초 만에 다 보는 거야 제가. 나는 그 전부 다 글자 다 읽고 넘어가는데 그 만화방 주인 아저씨는 내가 너무 빨리 그 만화를 읽으니까 글자 안 읽고 그냥 막 넘어가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간 제가 하여간 만화를 한 번 가면 뭐 한 100권씩 읽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100권 읽으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신간은 만화가 비싸고요. 신간은 1원에 표 2장 주는데 1원에 표 2장인데 거기 그 구간은 5장. 완전 오래된 거는 뭐 표 한 개에 뭐 10권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간은 이제 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완전 오래된 만화책 옆에 벽 옆에다가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거를 막 다 읽었어요. 막. 그 자동적으로 이 속독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만화 보면서 속독 훈련. 근데 이제 만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읽을 게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집 앞에 그거 저 안미동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을 다니고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책을 또 사줬어요. 책을. 어린이 문집, 문고 뭐 60권짜리 뭐 그런 거 사주고, 그리고 뭐 조선 뭐 역사 뭐 왕비열전 뭐 수호지 삼국지 뭐 그런 책 엄청 사줬습니다. 그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근데 어릴 때 뭐 저는 6학년 전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국어는 성적이 좋았어요. 하여튼 독해 능력이 제가 엄청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까지 그게 유지돼 가지고 국어는 공부 안 해도 뭐 하여튼 거의 막 100점 나왔어요. 근데 또 제가 해보니까 한문, 고문 이거는 할수록 재미가 나는 거야. 한문, 고문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 국어 공부하고 한문하고 고문하고 다 해야 되는데 나는 국어는 완전히 안 하고 현대문 안 하고 고문하고 이제 한문만. 제가 한문은 그거 아침에 그거 볼펜을 가지고 가면 볼펜이 다 닳았어요. 한문을 써가지고. 제가 제 인생에서 최고로 글씨가 좋았던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한문 쓰는 글씨가 최고로, 내가 봐도 참 너무 한자를 잘 쓰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볼펜 하나를 아침에 새거 넣어가지고 저녁까지 써가지고 볼펜 하나를 없앴었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어는 못하는데 국어하고 수학은 잘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는 진짜 안전빵 우리 해가지고 뭐 전기대학교를 갔다가, 그때는 전기대학, 후기대학 이런 게 막 되게 그거 좀 가치가 지금하고 완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재수 안 하도록 학교에서 이렇게 원수를 하향 안정 지원을 많이 요구했고, 학생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네 성적 이런데 뭐 절대 안 된다, 안 돼 이러면서 원서를 안 써줬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려면 뭐 저는 농대라도 가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수만 씨도 이수만 선배죠. 저보다 2살 많은 것 같은데 서울대 농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원서 분명히 안 써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특차를 치가지고, 특차를 걸리면 뭐 특차 걸렸으니까 뭐 서울대 원수를 선생님이 주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특차를 일단 편법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는 그때 당시에 일단 체력장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군사관학교 본고사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사 합격을 하면, 그때는 이제 이름이 예비고사였습니다. 예비고사 합격을 하면 그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고사 합격했고, 본고사 합격했고, 그 다음에 체력장 합격했고, 그 다음에 예비고사 합격하니까 자동 합격이 된 거예요. 그 나는 이제 됐다, 이제 서울대학교 시험 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학교를 딱 가니까요, 제가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 맹렬하게 서울대학교 본고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왜? 박현철 공군사관학교 합격 이래가지고 프레카드에 완전 대문짝하게 학교 대문에다 걸어놔가지고, 내가 들어오니까 박수치고 난리 난 거예요. 1학년 2학년들이 선생님들하고 사진 찍고, 와, 애를 갖다 붕 떼어부는 거예요. 완전히 붕 떼어부는. 아니, 마음을 잡고 지금부터 이제 독하게 마음 먹고 서울대학교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를 붕 떼어 부니까 거기 완전 붕 타pus어요 제가. 아이고, 공부가 됐습니까? 뭐 제가 수학을 잘했지만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확률 통계. 확률 통계를 못해요. 왜? 그때 11월 달 그때 예비고사를 치고 합격이 발표되니까 확률 통계를 그때부터 공부를 한 그거였는데, 확률 통계 한 달 동안 확률 통계를 공부를 안 하니까 뭐 모르죠 뭐. 그래서 이제 아이고 막 공군사니까 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뭐
초동사 되면 뭐 그것도 뭐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억지 춘향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애들은 뭐 진짜 밤 10시 넘게까지 야자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뭐 다시 땡 하면 학교 나와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아유 처음에 그거 저 정보에 의하면 공군산학교가 처음에 그거 저 가입교 해가지고 훈련이 좀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럼 내가 좀 이렇게 달리기를 잘 약하니까 그 달리기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이제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달리기니까 그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 마라톤을.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대연동이 있는데 그때 대연여상 바로 앞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목골 남구 대연동 목골. 그래서 거기서부터 뛰어가지고 동백섬을 해운대 동백섬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키로수는 모르겠습니다. 뭐 재보면 한 10km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 매일같이 뛰었어요. 매일같이. 그 공군산학교 입교가 2월 1일입니다. 79년 2월 1일. 79년 2월 1일인데 그때 이제 뭐 11월 말 12월 초부터 한 12월 1월 2달 동안 거의 뭐 매일같이 그 뛰었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동백섬을 뛰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뛰니까 이제 제가 뭐 마라톤 실력이 좀 좋아졌는지 그 공군산학교 훈련받으면서 낙오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오 해가지고 막 선배한테 얻어 터지고 빠따 맞고 막 엄청 고생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내 옆에 친구는 최원일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최원일 뛰다가 죽었어요. 훈련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걔는 좀 몸이 뚱뚱하게 그 유도도 좀 하고 이제 그런 애였는데 집이 성남에 사는 친구였어. 성남에 살았습니다. 최원일. 성남이었는데 그 공군산학교는 그때 당시는 뭐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방에는 6명이 잤습니다. 6명이 잤는데 그 성적순으로 이제 그 방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에 1번이 그 방에서 제일 성적이 좋게 합격돼서 들어온 애고 2번이 두 번째 성적으로 들어온 애, 3번이 제인데 제가 뭐 중간이죠. 중간으로 들어왔고 4번, 5번, 6번 이런데 아 이름이 다 기억나나 모르겠다. 1번 누구지? 정주영인가? 1번 정주영, 2번 최원일. 둘 다 서울에네요. 정주영이는 서울 출신이고 2번 최원일이는 어디냐? 성남 출신이고 부모님이 약국한다 그랬는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죽었을 때 여동생이 온 걸 제가 봤는데 그 3번 제고 4번 4번 그 친구도 헬리콥터 타다 죽었어요. 참모총장하고 같이 가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그거 저 소식을 보고 진짜 참 놀랐습니다. 강성윤입니다. 강성윤 헬리콥터 조종 그때 윤자종 참모총장인가 같이 타다 죽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성윤. 5번 박양기다. 박양기는 전라도 출신 애였는데 박양귀. 6번 최병섭은 공군기술학교 출신으로 공군산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기술학교 거기는 완전 그 군대죠. 공군기술학교니까 일단 군입니다. 학교는 학교지만 공군산학교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과정인데 그 얘는 뭐 모든 게 성적은 6번인데 뭐 벌써 3년간 그 기술학교에서 그런 이겨가지고 너무 뭐 생활 잘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오히려 그 선배들한테 그 밑배가지고 막 좀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뭐 군국주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군대 문화가 엄청 때리고 맞고 이런 시기였어요. 야, 막 지금 같으면 최원일이도 안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 막 구보하는데 완전 무장 구보하는데 25km 총 들고 배낭 지고 막
부부하는데 더운데 막 빨리 안 가니까 선배들 뒤에서 뭐 때리고 차고 이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또 원리는 그거죠. 무리해서 심장이 무리됐겠죠. 그러니까 심장 정지가 된 거겠죠. 막 선배들이 뒤에서 안 때렸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죠. 막 죽었을지도 모르지만서도 그거는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때는 막 군대에서 진짜로 이렇게 큰 사고 없이 제대하면 진짜 다행히 지금도 군대에서 사고 많이 나죠. 뭐 총기 사고도 나고 뭐 부타 사고도 나고. 참 우리나라 남성들 정말 참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 박수 좀 쳐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좀 잘 보살펴주고 잘 대해줘야 돼요. 남자들이 얼마나 군대에서 많이 맞고 참 그 자유를 다 뺏기고 국가를 위해서 그 군대 병력의 업무를 다 하는지. 야, 참.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거를 몰라요. 여자분들이 모르니까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여자분들 군대를 좀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맛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남자들이 진짜 고생한다. 우리가 남자들한테 잘하자.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다른 이야기인데, 이혼하는 부부들 중에서 보면, 남자가 열심히 밖에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뭐 집에서 애 데리고 막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는 부부들, 나중에 다 끝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친구 웅경이가 딱 그런데, 웅경이를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엄청 좋거든요. 왜? 둘이서 같이 고생해서 뭐 조그만 뭡니까 뭐 구두 닦기 깡통 같은 그런 데서 우리 친구가 거기서 이제 둘이서 부부가 일을 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했어요. 우리 운경이는 이제 하사관 출신인데, 그러니까 걔는 우리가 이제 군대 갈 19살 때부터 하사관 들어가가지고 제대하고 뭐 중사로 제대했겠죠. 제대해가지고 그 마산에서 참 마누라하고 둘이서 이제 계속 뭐랍니까 앵글 사시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제 용접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용접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마산은 수출 자유지역 이렇게 돼가지고 경기가 좋았죠. 처음에 장수를 잘 잡았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빨리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남녀 관계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서로 남자 여자가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게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이 부부 관계가 단단해지고, 남자는 돈만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돈 잘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만약에 좀 지혜가 있는 부모라면 그 딸을 좀 고생을 시켜야 됩니다. 남자가 이제 고생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 고생의 의미와 고생 뒤에 오는 그 즐거움, 맛, 그거를 알게 되면 참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3000% 빠졌는데, 좀 있으면 우리 집 사람 또 공항에 마중 나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